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끝이에요. 법대로 하시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던 날,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시어머니 명의로. 며느리, 돈 관리를 왜 이렇게 못해? 남편 월급이 어디로 새는 거야? 30년간 저를 도둑 취급하며 모욕했던 그 사람. 진짜 도둑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것은 30년을 참고 살았던 한 며느리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문상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를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책상 위에는 남편이 늘 쓰던 안경이 놓여 있었고 서랍 속에는 오래된 수첩과 볼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꺼내며 남편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책상 맨 아래 서랍, 평소 잠겨있던 그 서랍을 열었을 때 오래된 서류 뭉치들 사이로 낯선 통장 하나가 보였습니다. 은행 로고가 희미하게 바른 아주 오래된 통장이었지요. 저는 그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금주 이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입금 내역을 보니 30년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빠짐없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같은 금액, 같은 날짜, 30년간 한 번도 끊기지 않은 입금 내역. 마지막 페이지의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 수억? 이게 대체 뭐지?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야? 저는 남편의 월급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남편이 받던 월급에서 정확히 50만 원씩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저는 통장을 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우리가 결혼한 그 해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문득 오래전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우리 민수 월급이 얼만데 그렇게 펑펑 쓰고 다니니? 돈 관리 좀 제대로 해.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었지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더 아껴 쓰겠습니다. 아꼈어. 내가. 30년 동안 저는 마트 전단지를 뒤져가며 가장 싼 물건을 샀고 제 옷은 단 한 벌도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아끼려고 제가 직접 공부를 가르쳤고 외식은 1년에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50만 원씩 수억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통장으로. 도대체 왜? 저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들었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친정이 가난해서 그런지 살림살이가 영 형편없어. 돈 버는 것도 아니면서 쓰기만 하니 우리 아들 고생이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른이시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뭡니까? 내가 돈을 축낸 게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가져간 거였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30년간 꾹꾹 눌러 참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야, 밥은 차렸어? 나 배고픈데.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통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거울을 보며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들키면 안 돼.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 사람이 30년 동안 나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0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첫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하셨던 말. 우리 며느리 착하게만 살아. 그럼 복 받을 거야. 저는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대들지 않았고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게 이런 배신이었습니까? 복을 받은 건 시어머니였네. 내 돈으로.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몰래 써온 가계부였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린 명절 용돈 50만 원. 시어머니 병원비 80만 원. 시어머니 여행비 100만 원. 시어머니 옷값 30만 원.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날짜를 적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남편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30년간 수억 원. 그리고 천천히 공책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보자.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 방문을 열고 인사를 드렸고 식사 시간이면 가장 좋은 반찬을 시어머니 앞에 놓아드렸지요. 어머님, 오늘은 입맛이 좀 어떠세요? 그럭저럭. 며느리,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간을 덜 봤나 봐요. 간 다시 볼게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싱겁다고? 30년 동안 내 인생을 짠 건 당신인데. 밤이 되면 저는 방문을 잠그고 그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30년 전 결혼 첫 해부터 시작된 기록들이었습니다. 1995년 5월 시어머니 치과 치료비 150만 원. 1998년 9월 시어머니 해외여행 경비 300만 원.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2008년 3월 시어머니 회갑잔치 비용 500만 원. 회갑잔치 때였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물려받은 금반지까지 팔아서 비용을 마련했었지요. 그런데 잔치가 끝난 후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며느리, 음식이 좀 부실했어. 사람들이 뭐라 하던데.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그때 저는 정말로 제 잘못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하고 자책했었지요. 내 금반지까지 팔아서 한 건데. 부실했다고? 가계부를 넘기다 보니 2019년의 기록이 보였습니다. 2019년 12월 시어머니 명품 가방 구입 비용 500만 원. 그때가 우리 큰아이가 대학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등록금이 부족해서 저는 새벽마다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었지요. 손이 얼어서 물건을 제대로 잡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시기에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셨던 겁니다. 며느리, 내가 친구들 만날 때 들고 갈 가방이 없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 채통이 있는데 싸구려 들고 다닐 수는 없잖니? 네, 어머님.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저는 그때 아르바이트 비용을 모아서 그 가방을 사드렸습니다. 큰아이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가방을 친구들에게 자랑하셨지요. 우리 며느리가 나 생각해서 사줬어. 효심이 깊은 애야. 효심? 그게 효심이었어? 저는 가계부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일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평생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지요. 여보, 어머니가 나이 드셨잖아. 좀 이해해줘. 우리가 참아야지.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가족 모두의 편이지. 여보, 제발 어머니한테 잘해줘. 부탁이야. 그때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할까봐,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웠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매달 50만 원씩 시어머니 통장에 돈을 넣고 있었던 겁니다.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제가 들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돈 관리를 왜 이렇게 못해? 남편 월급이 어디로 새는 거야?
며느리, 친정이 가난해서 그런지 씀씀이가 영 해퍼. 빼온 게 없어서 그래. 며느리,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마. 돈 좀 아껴 써. 그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습니다. 돈을 축낸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간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도둑 취급하며 못난 며느리로 만들었던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주름, 고생의 흔적들이 선명했지요.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당하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남편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조회 좀 부탁드립니다. 30년치 전부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평소처럼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그래, 며느리. 고생이 많아. 시어머니는 여전히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좋아. 계속 그렇게 방심하고 있어. 곧 알게 될 테니까.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법률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저는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계부를 가방에서 꺼내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내 무기야. 30년간 모은 증거야.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30년 된 가계부, 은행에서 출력한 거래 내역서,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의 통장 사본.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네요. 그것도 30년간 지속적으로.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가 완벽합니다. 특히 이 가계부 30년간 꾸준히 기록하셨네요.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언 드릴게요.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절대 들키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눈치채면 증거를 없애거나 재산을 빼돌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완벽한 연기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기라. 30년간 해온 거잖아. 조금만 더 하면 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과 반찬거리를 샀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며느리, 어디 갔다 와? 마트 다녀왔어요, 어머님. 어머니 좋아하시는 샤인머스켓 있길래 샀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과일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참 착해. 요즘 부쩍 더 살뜰해진 것 같아. 당연하죠. 이제 어머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과일을 씻으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샤인머스켓을 씻으며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착해.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날부터 저는 더욱 완벽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이불을 개드리고 식사 때마다 가장 좋은 반찬을 챙겨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TV 보실 때는 옆에 앉아 말벗이 되어드렸고 병원 진료 때마다 동행했지요. 며느리야, 요즘 왜 이렇게 잘해주니? 아들 죽고 나서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제가 어머님 모실 사람 아니에요. 더 잘해드려야죠.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야. 내가 며느리 복이 있어. 며느리 복? 곧 그 복이 재앙으로 바뀔 거예요. 한편 저는 변호사와 정기적으로 만나며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상세히 분석했고 시어머니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조회했습니다. 통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계좌까지 전부 파악했지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송 준비는 거의 끝났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언제쯤 시작할까요? 아직이에요.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의 유품을 다시 뒤졌습니다. 서랍, 옷장, 책장. 모든 곳을 샅샅이 뒤진 끝에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돈이 좀 필요하다. 내 월급에서 매달 조금씩 보내줄 수 있겠니? 며느리한테는 비밀이야. 알면 싫어할 테니까. 역시 남편도 알고 있었어. 저는 편지를 꾹 쥐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야. 이제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어. 저는 편지를 스캔해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이건 역시 결정적 증거가 될 테니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식사 약속이 있다며 외출하셨습니다. 며느리, 나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밥은 내가 알아서 먹고. 네, 어머님. 천천히 다녀오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또 다른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옷장 맨 위 선반에서 낯선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자를 내려 열어보니 그 안에는 또 다른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시동생 명의의 통장, 시누이 명의의 통장. 모두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동생 것도 수천만 원이나 돼.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자식들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재빨리 모든 통장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원래 위치에 다시 넣어뒀지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며느리 나왔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재미있으셨어요? 그럼 친구들이 다들 내 며느리 자랑 좀 해달래. 내가 며느리 복 있다고 부러워하더라. 시어머니는 기분 좋게 웃으며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으시면 저도 좋아요.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 아들 잘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아들 잘 만난 게 아니라 며느리 잘 만난 거죠.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차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곧 시작이야.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시동생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시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어머, 어쩐 일이세요? 저는 놀란 척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이 일었지요.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시동생은 거실로 들어와 시어머니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래, 며느리가 잘 돌봐줘서 괜찮아. 저는 차를 준비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형수님, 형일로 많이 힘드셨죠? 제가 바빠서 장례식 때도 제대로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시동생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사실은 형이 남긴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보험이나 그런 거. 역시 그거였어.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남편이 빚은 없었지만 모아둔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시동생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저희 가족이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 하잖아요. 형도 떠났는데 우리 좀 더 가깝게 지내요. 물론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시동생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알고 온 건가? 시동생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도훈이 말이 맞아. 우리 가족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내 남편도 그걸 원했을 거야. 네, 어머님. 하지만 그날 밤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낮에는 어머니 앞이라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형수님, 형이 돈을 좀 모아뒀을 거예요. 형 성격상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된 것도 있을 거고요. 이 사람 확실히 뭔가 알고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형수님, 우리 솔직해집시다. 저도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형이 매달 어머니 통장에 돈을 넣었다는 거. 시동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우리 집안 돈이에요. 형수님 혼자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어머님께 드린 거예요. 제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죠. 좋게 말할 때 협조하세요, 형수님.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어쩌시게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동생이 당황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우리 가족이 서로 상처 주지 말자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도 제 갈 길 갈 테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동생도 탐욕스럽기는 시어머니랑 똑같네. 며칠 후 시동생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신우이와 함께였습니다. 형수님, 우리 가족회의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신우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재산 문제 말이에요. 재산 문제요? 네, 엄마 연세도 많으시고 앞으로 요양비도 많이 들 텐데 그걸 누가 부담할 건지 정해야죠. 시어머니는 옆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애들아, 그건 나중에. 엄마 지금 정해야죠. 올케 언니는 어차피 며느리고 우리가 진짜 자식 아니에요. 신우이의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진짜 자식? 그래, 시어머니가 너희한테도 똑같이 했다는 거 알면 뭐라고 할까? 좋아요. 그럼 공정하게 합시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투명하게 공개하고 나눠야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자. 아직은 내가 정리가 안 돼서. 어머니, 왜요? 숨기실 게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둘러댔습니다. 너희들이 다 알아서 뭐하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자식인데 모르면 안 되죠. 시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래, 너희끼리 먼저 싸워봐. 나는 다른 방법으로 갈 테니까. 그날 이후 시동생과 시누이는 자주 찾아와 시어머니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나 지켜만 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동생이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형수님, 우리 손잡아요. 네, 어머니가 돈을 숨기고 있어요. 형수님도 알고 계시죠?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동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런 일에 관심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형수님, 후회하실 거예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저는 돌아서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후회할 사람은 너희들이야. 곧 알게 될 거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횡령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지요.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 시어머니에게 전달된 날,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당장 나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에는 법원 서류를 들고 계셨지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날 고소했다고. 네, 고소했어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월급에서 빼돌린 돈 돌려받으려고요. 뭐? 빼돌렸다니. 그건 내 돈이야. 어머님 돈이요? 남편 월급에서 나간 게 어떻게 어머님 돈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이 은혜도 모르는 것이 내가 30년간 너 키워준 게 아니면 뭐냐? 키워준 게 아니라 착취하신 거죠. 증거는 다 있어요. 저는 가계부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던졌습니다. 30년간 제가 어머님께 드린 모든 돈의 기록이에요. 명절 용돈, 병원비, 여행비, 옷값. 전부 다요. 시어머니는 가계부를 집어들었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이딴 게 증거가 되냐? 내가 막 쓴 거잖아.
은행 거래 내역도 있어요. 법원에 다 제출했고요.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끝이에요. 법대로 하시죠. 일주일 후 첫 재판 날이 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고 시어머니는 시동생, 시누이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저는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30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 가계부, 남편이 받았던 편지. 판사도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한 답변은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일어서며 서류 한 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돈은 피고가 횡령한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채권 회수였습니다. 채권 회수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것을 보시죠.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차용증서였습니다. 그것도 친정어머니의 서명이 있는 30년 전 원고의 친정어머니가 피고에게 2천만 원, 20년 전에는 피고에서 5천만 원, 15년 전에는 7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 차용 증서가 그 증거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원고의 친정어머니가 돈을 갚지 않자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협의하여 월급에서 조금씩 변제받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채권 회수 행위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원고 측 이 차용 증서에 대해 아는 바가 있습니까? 저는 처음 봅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그럼 다음 재판 때까지 확인해 오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일단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며 비틀거렸습니다. 변호사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직 확인해 봐야 해요. 어머니가 정말 돈을 빌렸을까요? 일단 친정어머니를 만나보세요. 저는 곧장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놀라며 저를 맞았습니다. 아니, 딸아. 갑자기 왜?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돈 빌린 적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말이에요? 정말 빌렸어요? 미안하다. 딸아,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돈이 너무 급했어. 시어머니가 빌려준다고 해서 얼마나 빌렸는데요? 2천만 원.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천만 원이요? 1억 4천이 아니고. 응. 2천만 원 빌렸어. 그리고 2년 후에 다 갚았어. 영수증도 어딘가에 있을 거야. 어머니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위조야. 차용증서가 위조된 거야.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가 2천만 원 빌렸던 차용증서를 이용해 금액과 날짜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영수증 꼭 찾아주세요. 제발이요. 그래, 딸아. 미안하다. 내가 이런 일을 만들어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나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도 모자라 이제 친정어머니까지 이용하다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울면 안 돼.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 다음 날 저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문서 감정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차용증서를 감정해달라고 부탁했지요. 일주일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문서는 부분 위조입니다. 서명은 진짜지만 금액과 날짜 부분의 잉크 성분이 다릅니다. 최소 20년 이상의 시차가 있어요. 저는 감정서를 꼭 쥐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결정타야. 감정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지금 어디세요? 당장 집에 오세요.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저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계셨고
시동생과 시누이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다가갔지만 시누이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를 법정에 세우고 스트레스를 주니까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저는 닥치세요. 언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나가세요. 시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상태가 119 불렀으니까 형수는 신경 끄세요. 어머니 곁에 있을 자격도 없어요. 저는 밀려나 복도에 섰습니다. 곧 구급차가 왔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가려 했지만 시동생이 막아섰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셨는데 아직도 소송 계속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후회해도 늦어요. 제발 소송 취하하세요. 시동생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끝까지 가야 해요. 형수. 시동생이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서서 집으로 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30년간 모셨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무리 배신을 당했어도 그분이 쓰러지셨는데, 하지만 문득 가계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간 제가 써온 그 기록들. 저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며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던 순간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는 가계부를 덮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소송 계속 진행해 주세요.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네. 이게 마지막 발악이에요. 제가 물러서길 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 준비 계속하겠습니다. 그날 밤 시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위독하세요. 마지막 볼 생각 없으세요?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저는 한참을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위독하시다면 당연히 가겠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별개예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저는 병원에 찾아갔지만 시동생이 또 막아섰습니다. 형수, 어머니가 안 보고 싶대요. 그러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끝까지 간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요? 네. 원금의 절반을 돌려주겠답니다. 대신 형사고소는 취하해달라고요. 거절하세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전액 다요. 한 푼도 양보 안 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차용 증서는 위조입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 금액과 날짜가 나중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음모입니다. 원고 측이 조작한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전문가 감정서를 확인해 보니 충분한 신빙성이 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한 해명은? 시어머니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도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사람들이 이제 저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드디어 끝이 보여.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 때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피고 측은 마지막 변론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저는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발.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은 왜 안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사과는 법정에서 하세요. 거기서 전부 인정하시고 사과하세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음으로 모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제 끝까지 간다. 최종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으로 들어서는 순간 방청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시동생, 시누이는 물론이고 친정어머니까지 오셨더군요.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딸아 힘내라. 엄마가 증인으로 설 거야. 어머니, 미안하다. 엄마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바로잡자.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최종 심리입니다. 원고 측 마지막 주장 있습니까?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30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 원고가 30년간 기록한 가계부,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차용 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전문가 감정서까지 말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높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가계부를 보십시오. 30년간 한 줄 한 줄 원고가 피고에게 지출한 모든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 용돈, 병원비, 여행비, 심지어 피고의 명품 가방 구입비까지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오히려 원고를 돈 관리 못하는 며느리로 몰아갔습니다. 30년 동안 원고의 남편 월급에서 몰래 돈을 빼내면서 원고를 도둑 취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정신적 학대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악질적인 것은 변호사가 차용 증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친정어머니가 30년 전 2천만 원을 빌렸던 차용 증서를 이용해 금액을 1억 4천만 원으로 조작했습니다. 날짜도 바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문서 위조죄입니다. 판사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노후 자금이 필요해서. 노후 자금이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집도 있고 연금도 받으세요. 그런데 왜 남의 돈을 훔쳐야 했나요? 그것도 30년씩이나. 며느리,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30년 동안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무능한 며느리로 만들고 제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30년 동안 제 옷 한 벌 안 사고 마트 전단지 뒤져가며 살았어요. 아이들 학원비 아끼려고 제가 직접 가르쳤어요. 외식은 1년에 한 번도 못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돈으로 명품 가방 사시고 해외여행 가시고 친구들한테 자랑하셨죠. 그러면서 저한테는 친정이 가난해서 배운 게 없다고 하셨죠.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전 30년 동안 착한 며느리로 살았어요. 한 번도 대들지 않았어요. 어머님 말씀이면 무조건 따랐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건 배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요. 판사가 친정어머니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선서하시죠. 어머니는 선서를 마치고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제가 피고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전액 갚았습니다. 영수증도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전문가가 그 영수증을 감정했고 판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영수증은 진품입니다. 30년 전 작성된 것이 맞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시어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귀하는 2천만 원짜리 차용 증서를 2억 원으로 위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정합니까?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년간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 전액과 이자, 그리고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는 문서 위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퇴정.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이겼습니다.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정의가 승리했어요.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딸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어머니 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저는 한참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법이 내린 판결은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게 어머님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판결이 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판결대로 돈을 지급했고 저는 그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명의의 집을 갖게 된 거였지요. 이사하는 날 친정어머니가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딸아, 집이 참 아늑하다. 네, 엄마. 작지만 제 공간이에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짐을 풀었습니다. 거실에 소파를 놓고 주방에 그릇들을 정리하고 작은 베란다에는 화분을 놓았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던 제게 이 작은 공간은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놀러 오세요. 아무도 눈치 안 줘요. 딸아, 고생 많았다. 정말.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새 집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새집 축하해요. 우리도 곧 놀러 갈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들과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마다 새싹이 돋아나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문득 30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시댁으로 들어가던 그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 착하게만 살아. 그럼 복 받을 거야. 그때 저는 정말 착하게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때로는 싸워야 했고, 때로는 단호해야 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 저는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한쪽에 그 낡은 가계부를 꽂아두었습니다. 30년간 제가 써온 고통의 기록이자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가계부를 쓰다듬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길 수 있었어.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지요. 30년간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포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머, 이분 그림 참 잘 그리시네요. 옆자리 수강생이 제 그림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인데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일상. 너무나 평범하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신우이였습니다. 언니, 어머, 아우님. 신우이는 민망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언니.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세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뵙고 있어요. 그러세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신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어머니를 용서하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글쎄요.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일로 괴로워하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니는 정말 강하세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신우이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니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아우님도요. 신우이가 나간 후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서 그 낡은 가계부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22일.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다. 가계부를 덮고 저는 책장에 다시 꽂아두었습니다. 이제 이 가계부는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는 앞만 보고 살아갈 것이니까요.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야.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30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 거야. 당당하게. 그리고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오늘 할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제 것인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지십니다. 내일도 모레도 함께 해주세요.